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것들. 사람 관리. 넷째, 사람 관리이다. 이 장사에서 인건비를 줄이려면 당신이 북독치고 장구치도 치고 혼자서 별걸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업에서도 그 원칙은 초기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장사이건 사업이건 간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언젠가는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원을 어떻게 채용하여야 하며 또 월급은 얼마나 줘야 할까? 먼저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당신으로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경력 지원을 뽑고 싶겠지만 뒷돈이 많지 않는 한 사업 초기 단계에서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초라하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 작은 회사에 당신 같으면 취직하고 싶겠는가? 이 사업을 친구나 선배, 후배 등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고? 착각하지 마라. 일이란 같이 하여 보기 전까지는 그 능력을 전혀 가늠할 수 없다. 같이 놀러 다니며 술도 마시면서 정을 키워왔고, 그러면서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를 알고 있기에 함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의 본질을 아직도 모르는 당신의 무지를 보여줄 뿐이다. 가까운 친구나 선후배가 모여 사업을 해 성공하게 되는 경우는 주로 그들 모두가 일단은 이 사회에서 학습 능력이 검증된 경우이다. 즉, 참여자들 모두가 머리가 좋다는 것이 이미 학벌로 입증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함께 해본 경험을 공유한 동료들이 뭉친 경우이다. 군대 동료나 선후배는 어떨까? 잊어버려라. 어쨌든 내가 사업 초기에 취하였던 원칙은 대강 아무나 뽑는 것이었다. 아무나 뽑아서 어떻게 일을 시키느냐고? 사업 초기에 내가 언제나 써온 방법은 이러했다. 우선은 내가 북을 치면서 북치는 방법을 어느 정도 배워놓은 뒤 적당한 사람을 뽑아 그 방법을 그대로 가르쳐준다. 그리고 북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나는 장구를 치고 그러다가 내 장구 소리가 궤도에 오르면 장구를 칠 사람을 뽑는다. 내가 나 스스로 전혀 일해보지 않는 분야에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운전기사일 뿐이었을 정도로 나는 일단은 내가 먼저 해보고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때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을 고용할 때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하여 줄 사람은 인건비가 비싸다. 하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하여 줄 사람의 인건비는 언제나 전자의 경우보다는 싸게 측정된다. 즉, 당신의 지식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는 당신의 시간 부족을 메꿔주는 데 사용되는 인건비보다 언제나 높게 책정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격리 업무에 대하여 백지 상태라면 격리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경력자를 뽑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에는 할 일도 많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여러 가지 잡무들도 함께 처리할 것을 당신은 요구할 것이고 봉급도 넉넉하게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곧 그 격리 직원은 불만을 가득 차게 되고 기회만 생기면 사표를 내고자 할 것이지만 당신은 그 직원이 매일 한가하게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아주 못마땅해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일단은 기초적인 격리 지식을 혼자서 공부하고 최소한의 전표 처리 등을 직접 하여 본 뒤 적어도 간단한 장부 정리라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을 갖추었다면 막말로 아무나 채용하여도 가르쳐 가면서 일을 시킬 수 있게 되고 그 직원이 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게 된다. 직원 입장에서는 일을 배워가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된다. 직원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관련 업무 지식을 자발적으로 증가시켜 나갈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라. 결국 사업 초기의 직원 고용의 핵심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라는 것이지 두뇌를 빌릴 사람을 구하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명심해라. 사업이건 장사이건 간에 그 초기 단계에서 당신이 모르는 일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시키려고 하면 그 인건비는 생각보다는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당신은 전혀 판단하기 어려우며 그저 그 사람이 보고하는 말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 원칙은 외주를 할 때도 그대로 통용된다.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원목으로 만드는 야외 데크 공사를 외부에 발주하였던 적이 있다.
이 데크 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나 목수들에게 물어보면 이 평당 40에서 50만 원 선을 달라고 한다. 이런 업체나 전문 목수들에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목 테크에 내 아는 바가 있지 않는 한 좀 싸게 안 됩니까? 가 전부이다. 그런데 내가 목재를 사다 주고 목수를 도급제로 고용하면 얼마나 소요될까? 목재? 어떤 목재? 방부목? 어떤 방부목? 무슨 나무로 만든 거? 어떤 식으로 방부 처리된 거? CCA 처리? 그게 뭔데? 어떤 사이즈? 어떤 등급? 데크 판넬은 무슨 나무로? 방키라이? 말라스? 그게 뭔데? 이 못은 뭘 써야지? 아연 도금? 전기 도금? 길이는? 연결 금속은? 원목에는 뭘 칠해줘야 한다는데 그게 뭐지? 스테인? 종류는? 그나저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장선? 그게 뭐지? 뼈대라고? 얼마 간격으로 그 뼈대를 놓아야 하지? 그나저나 그 나무들은 어디서 구입하는 건데? 이 목수는 어디서 구하고?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당신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절약될 수 있을까? 절반 정도면 된다. 왜 그럴까? 이 당신이 모르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게 되면 이 상대방의 지식을 돈으로 사는 셈이 되고 당신이 알고 있는 일을 부탁하게 되면 상대방의 시간과 경험적 숙련도만을 구입하는 셈이 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찬가지로 이 사업이나 장사 초기에 뒷돈이 별로 없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단순 대행하여 줄 사람이다. 그래야 인건비가 싸다. 이 사업 초기에는 설령 제 아무리 뒷돈이 많다 할지라도 이 정말 유능한 직원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입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어, 사업이 궤, 물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입사 희망자들에게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그런 것이 없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모르는 것을 대신해줄 사람을 뽑는 시점은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에서부터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사업 초기 단계와 그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계, 이 성장 단계에 따라 사람 관리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사업에 관록이 붙은 후에 알게 된 사실들. 1번.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기 전까지는 전혀 가늠하기 어렵다. 이른바 스펙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화려하여도 일은 엉망으로 하는 직원들이 반드시 있으며 이 스펙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일은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2번. 불알 두 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모든 여자들보다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믿는 웃기는 남자들이 꽤 많지만 그런 남자 10명을 합친 것보다도 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여자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적 경험이지만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 중에서 남자들이 첫눈에 반하게 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여자는 거의 보지 못했다. 3번.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직장에 대하여 낭만적이거나 동화적 혹은 영화적 환상을 갖고 있으며 남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폼나는 일만 하게 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도 꽤 된다. 4번. 일을 잘하여 승진을 시켰더니 예상 외로 쩔쩔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이다. 5번. 이 친구나 가까운 친척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절대 아니다. 일을 못해도 그 사람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을 것이고 직원들 대다수는 일을 잘하는 것보다는 사장 개인과의 혈연이나 인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6번. 이 큰 조직에서 일했던 간부는 가능한 한 채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은 입사 후 얼마 뒤 자신을 보조하여 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시작할 텐데 그 말은 곧 자기 자신이 사실은 실무를 잘 모른다는 뜻이라고 보면 된다. 7번. 직원이 자라는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가정 환경은 집안이 콩가루이거나 이혼 가정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넉넉한 가정이나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귀하게 자라나 일하는 근성이 없는 경우이다. 8번. 해고는 절대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표는 아무 데나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다.
이제 월급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보자. 이 사장인 당신이 직원들에게 아주 넉넉한 인건비를 지불하고자 한다면 당신 호주머니가 얇아질 것이다. 이 반면에 직원 인건비를 엄청 짜게 지불한다면 당신 호주머니가 불룩해질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그런데 당신이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우선은 돈을 좀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이 직원들에게 돈을 펑펑 주다 보면 이 당신 호주머니는 언제 불러진다는 말인가? 이 반면에 직원들에게 정말 쥐꼬리만큼만 주게 되면 직원들이 수시로 사표를 낼 것이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 따위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인건비 문제는 이처럼 당신이 갖게 될 이득의 크기와 직결된다. 직원이 10명이고 그들 모두의 월급을 각각 20만 원씩만 더 낮춘다면 2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이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당신 호주머니 속으로 더 굴러 들어오게 되지 않은가. 이 경영학에서 말하는 인사관리법이라는 것도 사실 별것 아니다.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장식된 모든 인사관리법의 핵심은 결국 직원들에게 나가는 돈을 최소 한도로 하면서도 최대의 이득과 최고의 능률을 얻어내는 데 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사장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직원들의 월급은 계속 쥐어짜기만 한다면 경영자로서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스크루지 영감이 소설 속에만 나오는 인간상은 아니지 않는가? 지금은 시작 단계이므로 조금만 받아가고 나중에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글쎄다. 주식이라도 나눠주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 한 내가 볼 때 사람이란 원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이므로 사장 호주머니로부터 먼저 불리고 싶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장들 치고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10년 후에 금송아지보다는 지금 당장 남들보다 더 많은 월급과 더 좋은 복지 제도를 원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사장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직원들은 월급만한 값어치를 하는 것 같지 않다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도 나는 안다. 그래서 내가 내렸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월급을 주는 사람과 월급을 받는 사람 사이에는 영원한 계곡이 있다. 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가난한 직원들을 도와주고도 싶었지만 나 자신도 아니 나부터 먼저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자, 새겨 듣거라. 작은 회사의 사장에는 여러 부류가 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직원 월급은 겨우겨우 남들 주는 만큼만 주지만 직원들과 정말 허물없이 지내면서 김장도 같이 하고 목욕도 같이 다니며 소주도 자주 마시는 그런 동양적 인간 관계를 유지한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장처럼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 직원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입술로만 즐겨하는 사장들이다. 세 번째 부류는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최소 한도로만 주고 직원들과의 동양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전혀 관심이 없거나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즉 철저하게 부속품으로만 생각하는 사장들이다. 네 번째 부류는 직원들에게도 넉넉하게 대우를 하면서 직원들과 정을 쌓아가며 동양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이 아시아에서는 이런 CEO들이 존경을 받는다. 하지만 아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는 사장이 직원들과의 동양적 인간관계를 유지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큰 관심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자, 당신이라면 어떤 사장이 되고 싶은가? 이 언론에서 자주 훌륭한 경영자로 등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정작 그 직원들에게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안다. 내가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다. 어느 날 그중 한 공장장이 내게 하급 직원들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그 하급 직원들은 내 표현 방식으로 말한다면 정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었다. 나는 공장장에게 물었다. 자네 저 직원들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게 말해봐. 저들도 열심히 하면 자네 위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돼? 아니지. 저들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못하는 직원들하고 봉급 차이가 별로 없지. 이 회사에서 주는 인건비도 다른 회사들과
대동소이하지. 그렇다고 뭐 특별한 복지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마당에 자네가 소리를 지르고 아각거린다고 해서 저들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어떻게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돈과 지위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야. 이 돈과 지위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두 가지를 제공해 줘야 돼. 하나는 인간적 관계야. 동생처럼 형처럼 대하면서 발가벗고 목욕탕에서 등도 밀어주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해. 이 술자리도 자주 가져야 하고, 이 자네는 주로 듣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자기 자신이 하나의 부속품이 아니라 인격체라는 것을 느끼도록 배려하라는 말이야. 이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보람이나 배움을 느끼도록 해야 돼. 어려운 과제를 주고 해결하게 한다거나 이 교육을 하라는 말이야. 그런데 그 교육이 회사에 도움만 되는 일방적인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돼. 개인의 삶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해. 그래야 일할 맛이 나게 되는 법이야.